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9살,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서 살아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바람을 피던 여자와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나가서 저와는 완전 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살던 집에 혼자 남아 중학교 때부터 별별 일을 다 해가며 힘겹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른이 없는 집에서 혼자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항상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서 몸에서 머리에서 냄새가 났고 빨래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교복도 제대로 세탁하지 못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에게 왕따를 당하다 결국 자퇴를 하고 저는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이곳저곳에 일을 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남들이 보면 비행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 했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참 날라리, 양아치였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빨래를 하는 방법도 사람처럼 꾸미는 방법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담배를 좀 많이 피우고 남자애들과 뒤엉켜 놀긴 했지만 저에겐 진짜 최고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나쁜 걸 강요하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1년 넘게 같이 살다시피 하다가 그 친구들과 함께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도 조금씩 노는 것을 멈추고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그 후 각자의 길을 위해 따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은 남자였고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남자였어요. 바르고 성실하고 과대를 맡고 있는 훈남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싸움 한 번 없이 무사히 연애를 마치고 저희는 사회에다가 같이 동거를 하게 됐어요. 동거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 월세가 비싸다 보니 둘이 따로 살 바엔 합치는 게 낫겠다 싶어 같이 살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신혼부부 같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셨는데 너무 불쑥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 가족사를 다 아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대놓고 무시하고 싫어하셨어요. 매번 남자친구가 없을 때마다 집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쓴소리를 하고 가셨어요. 지훈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근데 결혼이랑 연애는 다른 거 너도 알지?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라. 매번 저에게 너는 그냥 동거인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으셨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에게 자주 결혼, 혼인신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나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매번 남자친구의 말을 못 들은 척 피하기만 하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너 내가 결혼은 안 된다고 말했지? 어딜 감히 니까짓 게 내 아들을 넘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뭐라고 했길래 지훈이가 너한테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거야? 너 지훈이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니? 네가 지훈이한테 닥달한 거지? 그치? 결혼하고 싶다고 매달린 거지? 저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저도 몰랐던 일이었고 그런 낌새도 없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제 자존심을 짓밟으시더라고요.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프로포즈를 해? 진짜 내가 기분이 더러워서 어디 부모도 없는 년은 아유. 어머님 그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화나신 건 알겠지만 저도 진짜 모르는 일이었고
이렇게까지 제가 맞아야 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던져버렸어요. 저는 완전 제대로 넘어져 버렸고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제 머리 위로 뭔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간장이었습니다. 싱크대에 있던 간장을 시어머니만 넘어져 쓰러진 제 머리 위로 쪼르륵 떨어뜨렸어요. 내가 점잖게 말하고 기회줄 때 결혼 안 하겠다 말해. 그리고 네 수준에 맞는 남자 찾아서 결혼을 해라. 알았니? 남의 귀한 자식 앞길 막지 말고. 혹시나 해서 내가 말하는 건데 임신 같은 걸로 내 아들 발목 잡을 생각도 하지 마라. 어머님은 임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방에서 콘돔을 꺼내서 저에게 던지고 바로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속상했어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치우다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다 싶어 치우지도 않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무작정 어렸을 때 함께했던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는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응원과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들었겠다면서 진심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다 저는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제 앞에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거실에 있고 저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꿈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울다 지쳐 잠든 제가 걱정됐던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온 전화를 대신 받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준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자기가 너무 몰라줘서 미안해하며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를 믿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같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저는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요. 남자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난 밉보이라고 너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한 게 아니었는데. 오빠 탓이 아닌데 뭐. 나도 어머님 아예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야. 내가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무슨 말이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속상한 만큼 내가 더 잘할게. 남자친구는 그 다음날부터 정말 열심히 어머님을 설득하러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 집에 피신에 가 있었고요. 전처럼 혹여나 난리가 날까봐 남자친구는 친구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6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그 사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는 굽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를 지켜주고 감싸줬고 어머님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저만을 사랑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넉넉하게 날짜를 잡았지만 1년 동안 어머님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고 결국 저희끼리 결혼식을 아주 작게 올리게 됐어요. 시댁에 청첩장을 보냈지만 끝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많이 속상해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저는 평생 이 남자에게 헌신하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나라에서도 인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행복했어요. 뭐 원래 살던 곳 그대로 살기로 했지만 느낌이 완전 달라서 두근대고 신나고 설레이고. 하지만 그 행복은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제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어머님이 된 어머님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첫날에 무당 같은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는 출근하는 저를 붙잡고 이상한 빨간물 같은 거 뿌리고 부적을 붙이질 않나. 그 다음엔 집안까지 들어와 파치랑 쌀이랑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좀 던지라고 말을 했더니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지훈이랑 사이가 틀어졌어? 난 절대로 이대로 가만히 못 있는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이제 저희 진짜 부부예요.
동거인도 아니고 저 지훈씨 아내라고요. 이게 진짜 돌았나? 내가 넌 그냥 동거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랬지? 누가 호적에 올려준다고 아내고 며느리래? 절대 안 돼, 이 더러운 년아. 저는 솔직히 결혼하면 시어머님이 포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포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도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말려봐도 자기 출근하는 시간에 몰래 와서 그 짓을 하고 가니까 자기가 365일 24시간 붙어있을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남편 일이 워낙 바쁘고 또 저보다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저도 남편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안일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당분간만이라도 시어머님을 피하기 위해 남편과 출퇴근을 같이 했어요. 출근은 일부러 일찍 해서 근처 카페에 있다 들어가거나 그냥 먼저 출근을 해서 일 처리를 하거나 했고 퇴근 후엔 그냥 친구네서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과 만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이 바뀌고 나니까 정말 고요해졌어요. 자기가 망가지는 걸 아들한테는 보여주기가 싫었는지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사까지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회사 앞에서 큰 박스에다 내 아들 뺏어간 년이라며 제 이름과 사진을 붙여놓고 핏줄을 끊어놓으려는 나쁜 년이라며 사람들에게 가짜 소문까지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그 괴롭힘에 스스로 사표까지 내게 됐고 남편은 너무 심하다고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 저희는 급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시어머님이 가슴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같이 병원을 가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혼자 오라고 했다고 이번엔 자기만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알겠다고 갔다가 어떤지 보고 연락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밤을 샜습니다. 남편에겐 아침이 돼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손을 안 놔줘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남편과 다투고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그래서 당분간 남편은 병원에서 출퇴근하겠다고 말했어요. 알겠다고 말한 뒤 저는 남편의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가져다 줬어요. 미안해. 행복하게만 해줘도 모자란데 매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오빠 잘못 아니잖아.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도 돼. 충분히 그 마음 알고 있어. 난 항상 고마워. 저희는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저희 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그냥 헤어지면 안 되겠니? 저러다 니네 엄마 죽을까봐 겁난다 나는.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네 엄마가 오죽했으면 저러겠니? 네가 대답해봐라. 너는 이런 꼴 다 보고 굳이 살아야겠니? 네가 아주 집안의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절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그 후로 계속 병원에서 출퇴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주위에 어떤 남자가 어슬렁대기 시작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사온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꾸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나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너무 자주 마주치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을 매번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고 저희는 그냥 가벼운 농담을 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단칼에 거절했지만 틈만 나면 뒤에서 나타나 저를 안고 만졌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리를 치며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남편이 아주 화가 난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간만에 보는 남편이 너무 반가워서 남편에게 달려갔는데 남편은 저를 밀치며 화를 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네가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너 진짜. 난 너랑 살려고 가족까지 다 버렸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저는 남편에게 좀 알아듣게 설명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제 주위를 얼쩡거리던 남자와 제가 찍힌 사진이 한가득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네가 보고도 몰라? 네가 바람피는 사진이잖아. 무슨 소리야? 이 남자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데 자꾸 나한테 찝쩍대더라고. 나도 그래서 계속 거절했어. 그럼 이건 다 뭔데? 남편이 저에게 보내준 사진은 안고 있는 사진과 그 남자가 저에게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그 미친놈이 몇 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요즘에 보이지도 않아. 나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친구는 제 얘기를 한참 동안 듣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미친 소리 하나만 해볼게. 이거 혹시 니네 시어머니 짓은 아니겠지? 왜 자꾸 나는 의심이 드는지 모르겠네. 느낌이 좀 그래.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타이밍이 너무 딱딱 맞고 뭔가 그냥 수상했어요. 그런데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쩌지 고민을 했는데 친구가 자기만 믿으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모아 같이 몇 날 며칠을 남편과 시어머님을 감시했어요. 바쁠 텐데도 친구들은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면서 일까지 내팽개치고 제 일을 도와줬습니다. 한 3, 4일 정도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은 시댁에서 자고 출근하고 한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역시 별다른 건 없었대요. 다만 매일 남편이 출근을 하면 몰래 뒤따라가 회사를 가는 건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진짜 정성이지 않나요? 혹시라도 저에게 올까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일주일째 됐을 때쯤 어떤 남자가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그 남자였던 거예요. 저한테 들이댔던 놈. 친구들은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줬고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생긴 친구 한 명은 그 남자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번호까지 물어본 상태였어요. 그 남자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제 친구에게 이것저것 먹을 걸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친구들이 그 남자를 잡아두고 있을 때쯤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 꼭 그런 짓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또 무슨 지랄이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바람 폈다며? 바람이요? 어머니가 다 꾸민 짓이면서 무슨 바람이요. 저 다 알고 온 거거든요. 심지어 증거도 있고 그 남자 정보도 다 알아요. 완전 당황한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부러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제 친구와 그 남자가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설마 이래도 모른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둘이 아는 사이잖아요. 남자랑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남편을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시어머님이 제 전화기를 땅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헤어져. 깔끔하게 헤어지면 너도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나도 이런 짓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 거야. 어머니, 나도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잘못 없다고. 그냥 내가 말했을 때 네가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냐. 다 네가 스스로 잘못한 거라고. 저는 진짜 눈물이 핑 돌고 정신까지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가 화가 잔뜩 난 친구가 시어머니한테 동치미가 담긴 그릇을 확 들이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식초랑 고춧가루를 마구 뿌려줬습니다. 어머님은 기침에 눈물까지 쏟아냈고 그 사이 남편이 도착했어요. 다른 친구가 남편에게 대신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남편은 자초지종을 다 듣곤 시어머니에게 진짜 실망했다면서 다신 자기를 찾지 말라면서 화를 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를 두고 가게에서 빠져나왔고 그간 있었던 오해를 풀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스트레스랑 피로로 인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었던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저도 남편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밤새서 시어머니 투정과 병수발 다 들고 출근까지 하고 그걸 며칠도 아니고 한 달 가까이 했으니 정말 힘들었었겠죠. 저희는 제 친구들 덕분에 헤어질 뻔한 위기를 모면했고 그 후에 진짜 시어머님과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아버님과 연락을 하지만 찾아가거나 따로 만나거나 하진 않고 있어요. 어머님도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이 좀 들었는지 제 앞엔 안 나타나더라고요. 시아버님도 이건 좀 아니라고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저희 볼 면목도 없었겠죠. 그 후 저는 다시 원래의 삶을 찾았고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좋아졌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으니 저에게 더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말대로 저에게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그렇게 많이 버텨왔으니까 그만큼, 아니 훨씬 더 앞으로는 행복할 거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2번이나 살려준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우정 변치 않도록 제가 더 잘하려고요. 남편도 친구들도 저에겐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만두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해에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으니 제가 결혼을 한 지도 어느덧 5년 정도가 되었네요. 저는 제 일에 아주 자부심이 큽니다. 동네에서 만두를 팔기 시작한 건 정확히 3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취미삼아 시작했던 일이 조금씩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동네 장사에 뛰어들게 된 것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참 만두를 좋아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만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냐마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만두를 정말 예쁘게도 맛있게도 빚으셨거든요. 그 덕에 집에서도 어디 대단한 지역 명물 만두를 먹은 것만 같이 늘 맛있는 만두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어머니 요리 솜씨가 만두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친정에서 어릴 적부터 요리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었어요. 마냥 식사로 한 끼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다 예쁘게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밥상을 차려낼 수 있나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만의 요리 스타일을 구축해 나갔던 것 같아요. 딸은 친정엄마의 요리 솜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친정엄마를 닮았던 건지 요리하는 걸 엄마만큼 좋아하기도 했고 또 시도하는 건 처음이어도 곧잘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엄마가 요리 쪽으로 일을 하시는 것도 전혀 아니셨고 그냥 집에서 주부로 지내시면서 자식들이랑 남편 먹이는데 이 정도로 정성과 재미를 쏟으셨던 것이라 저는 아예 직업을 요리 쪽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어릴 적부터 키웠어요. 엄마는 집안에서 능력을 뽐내시는 거 만족하시지만 나는 밖에서도 내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야겠다는 작은 욕심이 슬슬 생겨왔죠. 하지만 집에서 하던 취미는 그냥 취미로 만족을 하게 되더라고요. 식품영양학과로 대학은 어찌저찌 진학을 하기는 했는데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요리는 그냥 요리로만 치부를 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잘 안 벌린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막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고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왕 일을 하는 거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사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돈 안 벌리는 몸만 힘들다는 요리사의 길은 겁부터 먹고 대학을 갔어야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남들은 대학까지 관련 전공으로 갔으면 그냥 밀어붙인다는데 전 아직 늦지 않았다며 미련 없이 그 꿈을 포기해버렸죠. 그 후 저는 전공을 살리긴 살려서 음식 제조 회사에 입사를 해 결혼 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월급과 복지로 일하는 것에 꽤 만족을 하며 살았어요. 왜인지 내 꿈은 원래 직장인이었던 것처럼 진짜 재밌게 그리고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네요. 그러다가 같은 회사에서 남편도 만났고요. 좋아하는 남자랑 같은 회사에서 꽁냥꽁냥 몰래 사내 연애를 하면서 꽤나 즐겁게 일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궁합도 안 본다는 나이 차이의 상사였어요. 저보다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입사가 저보다 빨랐기에 승진이 한 단계 정도 높았었죠.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같은 층에 위치해 있었고 또 둘 다 매번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하는 상사를 만나는 바람에 같이 쫄래쫄래 사내 식당에 따라왔다가 자주 부딪혀도 봤네요.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밥을 먹은 적도 많았고 몰래 사람들 없는 사각지대에서 손도 잡아봤고 흔히 드라마에서 사내 커플들이 하는 설레는 짓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도 참 철없고 어리고 또 풋풋했었죠. 그러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곧장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버린 바람에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이에게 충실하고 싶다는 어릴 적 현모양처 꿈이 있기도 했었고 사실 사내에서 저와 남편의 연애를 까마득히 몰랐던 저희 노처녀 상사가 뒤늦게 저의 청첩장을 바꾸는 노발 대발 배신감 느껴진다고 어처구니 없게도 절 질타하고 욕한 바람에 저희 팀에서도 제 입지가 그리 좋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한마디로 눈치껏 먼저 사표 쓰고 나가야 하는 분위기까지 가버렸고 그 때문에 저도 사람한테 질린다며 미련 없이 사표를 써버렸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추억과 열정을 바친 회사여서 끝마무리가 좋지 못한 것이 참 아쉽고 슬펐지만 제 옆에는 남편이 생겼고 뱃속엔 저희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그렇게 첫 아이가 태어나고 만두 장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 남편 출근하는 길에 꼬박꼬박 따순 밥도 먹이고 퇴근하면 또 이쁘다고 남편 위해서 거하게 한상 저녁을 차려냈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똑부러지게 하고 싶어서 온갖 육아책들은 섭렵하고 정말 야무지게도 육아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굳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 혼자서 초보만 치곤 육아가 적성에 맞기라도 하듯 참 유연하게 애를 잘 키웠어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갈수록 저는 가정주부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밥하고 살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던 그 삶이 처음엔 아늑하고 평온했지만 갈수록 지루하고 따분하더군요. 점점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는 게 왜 사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어 한심스럽기도 하고 오로지 남편과 아이만을 바라보며 사는 내게 남편과 아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그땐 나 자신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혼자가 되는 게 갑자기 막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사는 우울증이 뒤늦게야 서서히 드러나며 제 온 정신을 휘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곤 그때부터 취미생활이라도 가져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주변의 애엄마들 따라서 카페를 다니고 맛있는 디저트를 사 먹고 해도 기분이 도통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친정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뜨뜻한 만둣국을 하려는데 같이 만두라도 빚으며 수다를 떨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기분을 맞춰주시려고 일부러 부르신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저도 티를 내지 않고 엄마 앞에서 최대한 더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며 친정에 갔습니다. 미리 만두소부터 반죽까지 모조리 준비를 해놓으셔서 저는 그냥 손만 얹으면 되었는데요. 그렇게 주물럭대며 만두를 빚는데 아니 글쎄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옆에서 저희 애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만두 반죽을 떼어다가 사랑놀이 마냥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고 저는 저대로 이게 너무 재밌어서 혼자 예쁘게 만두를 빚어보겠다고 엄마랑 신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냥 그 시간이 모조리 다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엄마한테 먼저 만두를 만들자고 말을 꺼내서 친정에 가 반나절 내내 만두를 빚다 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신랑 밥을 차려주면서도 손에서는 만두 반죽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그 냄새가 전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만두 가게를 차리게 된 것이었어요. 집에서도 혼자 만두를 만드는 걸 이어가다가 아이 친구네 엄마들이 집에 놀러와서 맛을 보고는 너무 맛있다고 자신한테 돈 주고 팔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두 명의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아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공고까지 해서는 제게 만두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저야 주부 생활을 오래 하다가 용돈도 벌고 좋아하는 만두를 만들게 되어 그저 기쁘기만 했었고요. 힘든 줄도 모른 채 밤낮이고 만두를 만들어서 팔았고 수입도 꽤나 짭짤해서
저희 남편도 옆에서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만두 사장님이 될 거라며 오히려 절 많이 서포트 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저 혼자 식품 사업증까지 내서는 집에서 만두를 팔며 장사를 하다가 결국 동네에 있던 시장에 좋은 자리를 얻어서 정식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죠. 대단한 돈을 벌 거란 욕심은 처음부터 없었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용돈도 벌고 내 시간도 가지자는 마음으로 만두 가게를 오픈한 거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다며 좋아라 했고 바빠서 아이한테 소홀해지진 않을까 싶었는데 아이도 엄마가 일하는 게 좋은지 크게 투덜거리지 않고 늘 엄마 가게에 찾아오는 걸 좋아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절 많이 도와준 덕에 저도 힘을 내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며 매출은 기하학적으로 늘어갔어요. 완전히 동네 장사로 자리를 잡아버린 덕에 꾸준한 단골 손님들도 쉽게 확보를 하게 되었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좋아하던 요리로 일을 잡아버려 만족도가 상당했고 뭐든 지금처럼만 꾸준히 잘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걸리는 게 있었죠. 꼭 이런 식으로 다 좋을 때 뭔가 하나씩 초를 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시장에서 만두 장사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한마디로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애밖에 더 되냐며 저를 애초부터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저 스스로 매장을 가져보는 게 처음이었던지라 진짜 망해서 어머니 말씀처럼 부끄러운 며느리가 되면 어쩌나 싶어 기가 좀 죽었었는데 나중에 장사가 잘 되어 매출도 좋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절 부끄러워하시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가족인 며느리가 하는 일에 선입견부터 가지시고 안 해도 될 욕을 하며 기분 망치려 하실까 싶어서 원망도 있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니 딱 안 보고 살고 싶은 만큼 미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장사 초창기에는 제가 부끄럽다며 가게 근처도 오질 않으셨고 가끔 만나는 명절이나 생신 때 제 앞에서 절 시장에서 장사하는 며느리라고 창피주는 게 전부였는데요. 한 6개월 전부터는 시장까지 찾아오셔서는 절 건드리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저희 아가씨가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 디저트 가게를 차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가씨는 카페를 차리다가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급 마카롱 가게로 업종을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평수의 가게를 얻어서는 마카롱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아가씨도 장사가 힘든 줄을 알고서는 저한테 여러 번 조언을 구하며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고요. 그런데 그즈음 시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가씨는 장사가 힘들어서 난리인데 저는 혼자 승승장구하며 어찌 아가씨를 도와줄 생각을 못하냐고.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한테 참 나쁜 며느리라고 질타를 하시더군요. 저도 제 딴에는 아가씨께 할 수 있는 조언도 해드리고 힘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어머님은 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원하셨던 건지 조언 따위는 장사하며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또 저를 무시하더군요. 여러 번이나 전화가 와서는 제 장사보다 자기 딸부터 도우라는 헛소리를 하셨어요. 다행히 이건 아가씨가 뒤늦게야 눈치를 채고서 시어머니께 화를 내준 덕에 무마가 되었지만 솔직히 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하는 사업만 사업이고 며느리가 하는 사업은 사업도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2달 전에 제가 시어머니와 확 연락을 끊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제가 장사를 하는 사이에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급하게 집에 도착부터 하셔서는 무턱대고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어머님을 밖에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 후에 저희 딸이 동네 친구 엄마의 도움으로 집에 하원을 했고 먼저 할머니를 맞이했죠. 그러다 저희 딸이 엄마 가게에 놀러가자고 시어머니께 보챘나 보더라고요. 그간 저희 딸이 매일같이 저희 매장에 오고 싶어 했지만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아이가 어려서 혼자 가게에 찾아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원을 도와주는 친구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가게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제가 잠깐 가게를 비워서 아이를 데려오는 식으로 지냈는데요. 아이는 집에 어른인 할머니가 계시니 당연히 엄마 가게에 가도 되겠다 싶었나 봐요. 시어머니나 아이가 조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얼굴에는 제가 창피해 죽겠다는 식의 찌그러진 표정을 하시곤
아이의 등을 밀치며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아이는 뒤에서 자꾸만 할머니가 빨리 들어가라고 등을 미니 처음엔 당황을 하다가 이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울먹거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장 자기의 체면만이 중요하셨는지 끝내 주변 시장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아이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빨리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서 있냐며 윽박까지 지르셨어요. 가게 밖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바로 옆에서 만두를 찌고 있었던 저는 시어머니가 제 딸에게 하는 강압적인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아이도 놀랐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며느리한테 찾아온 게 나 뜨겁다는 듯이 끝까지 아이를 가게 안으로 밀치시다가 기어코 본인이 아이를 인형 잡아 끌듯 끌어들어 올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 꼴을 보니 제가 열이 받았습니다. 장사고 뭐고 일단 손님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딸아이를 따라서 저도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딸아이는 이미 겁을 잔뜩 먹고는 제자리에서 요지부동인 채로 절 바라보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는데 시어머니가 여전히 얼굴이 뚱한 채로 있어서 겁을 먹었던 건지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게에 들어가 아이에게 안기라고 두 팔을 벌리자 아이는 그제서야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와 엉엉 울며 안겼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장에 아이를 옆 가게 사장님께 잠시 맡겨둔 채 가게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저는 며느리기 전에 부모니까요. 아이한테 왜 그리 사납게 구셨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도 이미 시장에 온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제 가게를 기분 나쁘게 둘러보시고는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새끼 데리고 시장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며 어디 가서 며느리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쪽팔려서 며느리 얘기 안 꺼낸다며 한마디로 제가 창피해 죽겠으니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손녀가 보태서 왔다는 식으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저희 딸처럼 눈에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때 손님이 왔어요. 아주머니 세 분이 한꺼번에 오셔서 이 집이 맛집이라며 막 만두를 고르고 계시는데 그걸 보더니 어머니께서 손님들 다 들으라는 식의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사도 할 줄 모르는 애가 집에서 얌체같이 만들어낸 만두를 사 먹냐고. 이런 곳에도 만두를 사 먹으러 오는 등신 같은 손님이 다 있다며 막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시는데 손님들이 결국 그 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싹 굳어버리셨어요. 만두를 사시기는커녕 시어머님이 자꾸만 중얼거리며 자신들을 째려보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셨는지 이내 주문도 안 하시고 요유히 사라지셨죠. 남의 장사하는 데 와서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분위기를 흐리질 않나. 남의 귀한 딸아이는 울리질 않나. 남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가게에서 악담이나 퍼부으며 손님들을 보내질 않나. 가만 두었다간 저만 딱 호구 며느리겠더라고요. 또 오는 손님 나가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장 시어머니를 쫓아내버리기로 했어요. 만두집에서 뭐 어쩌겠나요. 그냥 가게 밖 찜기 안에서 찌고 있던 만두판 2개를 들고 와서 시어머니께 이거 드시고 그냥 집에 가시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네가 뭔데 날 쫓아내려고 하냐며 오히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가게에 있는 건 창피하다니 또 가라니까 쫓아낸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더군요. 몇 번이고 정중히 가시라고 장사에 방해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지나가는 손님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아주 예의 밥 말아먹은 며느리라며 제 욕을 하고 제 만두를 욕하던 시어머니. 결국 저도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어머니 드리려고 챙겨나온 만두판은 확 시어머니 면상에 부어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른 대접은 해드리려고 챙겨온 건데 이게 이렇게 시어머니 얼굴에 맞출 용도로 쓰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솔직히 손으로 집으면 뜨거운데 만두 속까지 다 터질 만큼 강하게 시어머니를 향해 피구공 던지듯 맞추려고 작정을 하고 던져버렸네요. 만두소는 시어머니 얼굴이며 몸에 맞고서는 툭툭 터지며 떨어졌고 뜨뜻한 만두폭탄을 맞고선 엄살을 부리며 자지러진 시어머니는 내심 제가 화내게 놀랬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뒤늦게야 이게 미쳤다며 절 향해 소리 지르는데 옆 가게 사장님들이 막 와서 무슨 일이냐며 절 도와주려 모이자 입을 꾹 다무셨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자 심지어 옆집 떡가게 사장님은 어떤 새끼가 평화로운 시장에서 난동이냐며 자르지도 않은 가래떡 하나를 손에 딱 쥐고서는 나타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걸로도 설마 맞을까 싶으셨는지 어느새 가게 구석에 서서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 자신의 몸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도로 가게 밖에 있는 만두판을 하나 더 집어왔습니다. 그거 들고서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맞고 가실래요? 아니면 순순히 그냥 가실래요? 하며 소위 일진 학생처럼 짝다리 하는 짚고는 윽박을 지르니 대답도 않고 달려나가 버린 시어머니. 그게 2달 전 제가 본 마지막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답니다. 그 후 어머님은 저희 집에 가게에 찾아오시기는커녕 연락도 없이 완전히 두문분출을 하며 시댁에 계시고요. 뒤늦게야 상황을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아가씨는 가게 장사하는데 엄마가 민폐를 끼친 게 아니냐며 제 걱정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천만다행이게도 이 집 구석의 시어머니 말고는 남편이며 시누이며 다 정상인이라서 어찌나 고맙던지요. 비록 시어머니께 만두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찜찜하고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날 만두로 시어머니 면사가 내리쳤을 만큼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희열이 돋습니다. 앞으로도 인정받을 길이 없을 것 같고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또다시 제 가게에 와서 장사를 방해하거나 제 딸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날에는 익힌 만두가 아니라 만두 쏘로 확 같이 찜기에 쪄버리려 합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